오늘은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요, 혹시 문의가 있으시거나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이 생기셨나요? 생방송 중 미주 보건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714-484-11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창업을 신고한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파트너십으로 지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창업하신 분들도 많겠죠. 사업이 번창하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쌍방의 분쟁도 피해갈 수만은 없는데요. 미국 내 동업 파기율이 85%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좋은 마음으로 서로 으쌰으쌰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 파기가 될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하게 되면 상호 간에 많은 시간, 비용,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쌍방의 분쟁 후 합의를 할 때 계약서에 어떤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이 부분에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원석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요. 쌍방의 분쟁 후 합의를 할 때 합의 계약서에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입니다. 네. 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간, 비용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신경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 믹생을 하다 보면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의 사이가 건물주와 테넌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하다 보면 파트너끼리 어떤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끼리 어떤 분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랜드로드 테넌트라고 하면 뭐 렌트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계약 건물주인이 계약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합의 어떤 그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를 한다고 하면 분쟁을 뭐 렌트를 내고 퇴거를 하고 뭐 건물주인한테 어떤 클레임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잊어먹고 뭐 어느 날까지 나가주면 뭐 이사 비용을 얼마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 합의를 할 때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며 또 그 절차상 특히 그 건물주인과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의서를 잘 써서 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합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건물주인이 테넌트한테 뭐 5월 말까지 나가면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다 하나도 안 받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사 비용을 얼마 주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쓴과 동시에 건물주인이 합의 액수를 줬어요. 지불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5월 말이 됐습니다. 테넌트가 5월 말이 됐는데 돈은 다 받고 합의서를 다 사인했는데 결국은 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그러면 그 합의서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해요. 합의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주인과 테넌트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파트너,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하는 쌍방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떠냐, 누구냐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합의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물 주인과 테넌트의 관계일 경우 합의 이사 비용을 줬는데 안 나갈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퇴거 소송을 또 해야 되고 이미 돈은 지불했고 그럴 때 합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테넌트가 5월 30일 날 나갈 때 키를 주고 건물주인이 짐이 다 변는 걸 확인하면 그때 가서 돈을 준다는 식으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그 합의를 하되 각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나 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10,000불을 빌렸는데 한 달만 쓰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제가 차용 증서를 써드리겠죠. 제가 이제 제나 씨한테 10,000불을 받고 한 달 5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차용증을 써줬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차용 증서 써줬지만 그 차용 증서에 제가 말씀드린데 돈을 얼마 받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말이 없다고 한다면 5월 30일이 됐는데 내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결국은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진해서 그렇죠. 저기 한다면 그렇게 되면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 차용 증서에 만약에 5월 31일까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엔 페널티 액수가 얼마가 있고 또 그 계약 위반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다면 그 변호사 비용을 다 환불을 해주겠다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자면 가끔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똑같은 예인데 3만 불을 꽂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갑이 을한테 3만 불을 꽂는데 3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인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합의서 조항 그런 어떤 계약을 쓰면서 5월 30일까지 돈을 안 주고 한다면 페널티에다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계약 위반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제나 씨께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당신이 지금 3만 불 갚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페널티 액수에다가 법적으로 소송하면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5만 불이 나올 수도 있고 10만 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나라마다 좀 상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클레임할 수 있는 액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나 씨께서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 5만 불 들고 1만 불 받겠다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나 어떤 합의서나 꼭 들어가야 될 게 요소들마다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합의서를 한글로 써도 되느냐?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글로 써도 된다. 한글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게 꼭 들어가야 되는 조항들이 뭐냐면 네. 합의서를 사인하는 각자의 이름과 주소와 서로 누가 누군지 뭐 예를 들어서 영킴이라고 한다면 네. 한국 사람들이 영킴이라는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킴이면 어느 주소에 누구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합의서를 쓰게 됐고 합의서 내용이 어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서를 쓰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꼭 들어야 될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각자가 어떤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각자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내는 거고 물론 이제 사기와 또 뭐 몇 가지의 그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을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 특별한 경우인 게 그런 거고 네. 그래서 항상 그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내야 된다. 상대방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까는 제가 랜드롤 테넌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파트너식으로 어떤 분쟁이 생긴다던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차 사고 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가 알고는 손해는 뭐 차 고치는 비용 아니면 뭐 지금 내가 현재 파트너로서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해 액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받은 손해가 또 있단 말이죠. 네. 그 예를 들자면 차 사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멀쩡한데 나중에 차 사고를 해서 어떤 더 아픈 병이 있다는 거를 생기구나. 현재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생겨서 큰 병을 치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모르는 것조차도 합의할 당시에 내가 현재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거나 이 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어떤 클레임 내가 네. 당신한테 할 수 있는 클레임은 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더 이상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 네. 하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겠죠. 네. 또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얘기를 듣고 보니 중요한 그렇죠.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방송하는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서는 본인들이 쓰실 수는 있습니다. 한글로 써도 괜찮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가 힘드시면 왜냐하면 변호사한테 가면 당연히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걸림돌이 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중요한 합의서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의서가 그냥 합의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합의하는 쌍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야 될 조항이 또 따로 있고 다 각자가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막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거에 어떤 합의서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꼭 적어주셔서 한글로도 적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변호사 비용도 세이브하시고 나중에 진짜 합의서가 진짜 합의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합의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변호사 비용을 조금 아끼고자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진짜 제가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저한테 와서 30분만 상담을 하셔도 큰 돈을 손해 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이제 저만 해도 상담비가 있고 하니까 물론 상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돈 때문에 이제 그냥 본인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회계사님이 그런 거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계사분이요. 근데 회계사님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거 잘하시는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회계사님들이 그런 변호사 역할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한테 와서 네. 그것 때문에 뭐 소송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카운트는 뭐 어카운팅에 관련된 세금 뭐 이런 거는 이제 회계사님한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또 뭐 법을 안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물론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아시는 거는 10개를 알아야 된다면 2개 정도, 3개 정도 아시고 자문을 네. 막 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합의서를 가능하면 좀 중대한 거면 변호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네. 간단한 거라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네. 그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합의서의 공증은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합의서는 공증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에 공증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뭐 공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의 어떤 한국에는 그게 내용 공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진짜라는 거에 대한 공증. 근데 여기서는 공증이라는 게 이 사인이 내 사인입니다 하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아무런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서를 한다 하더라도 공증이 필요 없고 각자가 그냥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경우에 따른 그럴 수도 있겠죠. 합의서 사인했는데 이건 내가 사인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를 생각해서 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해서 서로 뭐 합의하는 내용을 흥정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사인한 게 맞다고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메일, 텍스트 등으로 사인한 흔적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하고 분명히 내가 이런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분이 사인한 게 이런 합의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글로 가능하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쌍방의 분쟁 후에 합의를 할 때 좀 합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받으니까요. 전화 방송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714-484-1190번입니다. 네. 또 이제 필요한 조항들이 이 외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합의서도 사실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뭐 같이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끼리 어떤 분쟁이라든지 LA 오렌지 카운티끼리의 분쟁이라면 모를까? 다른 주에 뉴욕에 있는 분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은 어떤 합의나 분쟁을 했다고 한다면 또 경험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손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어떤 계약이나 합의서를 썼는데 네.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럼 한국 법을 할 거냐 아니면 미국 법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기를 한다면 소송하면서 한국에 가셔야 되고 한국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증거나 증인이나 다 미국에 있다면 다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고 한다면 네. 이 분쟁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아니면 어느 주에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할 거냐 뉴욕 주법으로 할 거냐 조금씩 그럼 다른 거죠. 다르죠. 법이. 다르기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가 진행되는 게 그렇죠. 내가 사는 주가 아닌 다른 데나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변호사들도 거기에 있는 쪽을 선임하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인데 뉴욕에 있는 문제로 해서 저보고 뉴욕에 가서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네. 한 번씩 이렇게 법원의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절차와 모든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왕이면 뉴욕에서 분쟁이 있는 거라면 뉴욕 변호사를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기 때문에 뉴욕에 가서 뭐 소송 같은 건 법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죠. 뭐 허락을 받아서 한 번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소송으로 가십시오라고 어떤 이제 확률을 보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의무는 그런 것 같아요. 손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계약서나 뭐 본인의 말씀을 쭉 들어보고 증거 자료 이렇게 보고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꼭 소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을 꼭 해야 하는 예를 경우. 들자면 이런 네. 거겠죠. 10만 불을 꽂았는데 돈을 전혀 갚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본인은 한 7만 불만 받아도 그냥 합의하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은 돈을 뭐 전혀 줄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강제로 가서 뭐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꼭 소송해야 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 오는 걸 이렇게 보면 소송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잘 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불, 5만 불 뭐 소송해달라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수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면 네. 기본적으로 보통 10만 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불에서 보통 15만 불이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좀 조금이라도 좀 복잡하면 25만 불, 30만 불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 4만 불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을 15만 불씩 써면서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가 일단 3만 불, 5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손님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도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못해서 재판까지 가지 못해서 승리를 못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기는 소송이라도 재판 끝까지 못 가면 못 이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말하자면 미국 법에 좀 맹점이라고 얘기할까. 돈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소송도 못 이긴다. 결국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과 우리 손님의 입장과 이런 걸 다 저울질해서 손님들한테 이제 옵션 몇 개를 주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저쪽 식으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상대방한테는 돈이 1푼도 안 주고 싶지 않고 네. 변호사 비용을 다 준다 해도 그냥 소송해달라.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보면 그건 본인 생각이고 좀 현재로 감정이 좀 격해서 그러시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소송하다가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인보이스가 가고 막 이러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이 소송 어떻게 빨리 좀 끝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손님의 어떤 감정도 좀 컨트롤 해드리고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조금 더
들지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면 상대방한테 조금 더 주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네. 법정에 불려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포지션이라는 건 상대방이 불러와갖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 불러서 하루 종일 질문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쵸.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또 막 그 데포지션 가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 피하는 게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이런 질문도 하죠. 합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소송 전에 해야 됩니까? 합의는 소송 전에 하실 수도 있고요. 합의가 했는데 안 되면 또 소송하다가 중간에 할 수도 있고요. 뭐 6개월 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 바로 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합의 조건을 얼만큼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긴 하지만 네. 합의는 언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상대방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봤지만 네. 중간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 돈 못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이제 말 자체가 그 뜻을 내포한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100을 못 받고 네. 한 70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적게 받더라도 첫 번째는 이렇게 손해가 되는 그런 입장에 가시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입장에 가셨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100을 다 찾으려고 하면 본인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비용을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한 70 정도만 받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다면 합의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저는 그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냐 재판에서 이기는 변호사가 아니고 합의를 손님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설득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손님은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저기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은 뭐 계속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봐라 저거 생각해봐라. 물론 결정은 손님이 하시지만 네. 변호사 판단했을 때 이건 합의하는 게 좋다면 강력하게 손님한테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한 중이었는데 중간에 합의 절차가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15만 불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15만 불이면 하자. 네. 좋다. 이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많다. 근데 끝까지 손님이 15만 불은 안 하겠다 그러고 더 원하셨어요. 그래갖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 계속 갔는데 결국은 소송 비용 더 훨씬 많이 쓰시고 나중에 그보다 훨씬 못한 액수를 중간에 합의를 하신 손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나중에 하다가 소송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가끔 이제 변호사들이 레코멘드 하면 네. 저희 레코멘드 하는 게 손님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소송 손님이 계속 하겠다면 비용 받고 하니까 돈을 버니까 좋죠. 시간당으로.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손님이 최대한으로 원하는 게 뭔지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strongly recommend 해도 오히려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슨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합의하라 그러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분쟁이 있더라도 싸움하시는 것보다는 네. 합의를 하시되 그냥 합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서면으로 합의 내용과 뭐 지금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잘 적어 놓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금 그 합의서를 만들던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반드시 서면으로 그렇죠. 네, 네. 적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를 할 때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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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시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쌍방의 분쟁 후 합의를 할 때 합의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동업 파기율이 85%가 된다고 해요. I'm not surprised. 네. 많이 겪으시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 반드시 뭐 물론 다 좋게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약서들을 잘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도 분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파트너십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파트너십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의무와 권리, 네. 그다음에 나중에 파트너십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이런 거를 명시해 놓으면 클리어하게 각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데 이런 거 없이 막 이제 하다가 보면 서로 이제 막 오해도 생기고 서로 뭐 이러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근데 분쟁을 큰 좀 싸움, 막기 네. 위해서는 네. 좀 더 디테일한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파트너십 아니면 뭐 조인 벤처라든지 파트너십 어그먼트라고 해서 어그먼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네. 각 비즈니스나 파트너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조항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꼭 필요한 조항 합의할 때 꼭 필요한 조항 중에 네. 또 중요한 게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랜드홀드 테넌트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넌트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내가 $10,000을 줄 테니까 이사 비용으로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우리 건물주인과 이 테넌트와의 어떠한 그 합의가 confidential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confidential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둘만이 아는 어떠한 그런 조항이 되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면 다른 테넌트도 다 너도 나도 다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되 이 confidential로 그러니까 당신과 당사자 계약서를 둘만 아는 걸로 하되 만약에 이 confidential agreement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을 경우 누가 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당신한테 지불한 돈을 나한테 다시 환불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지. 누구한테 그러겠네요. 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합의 조항에는 confidentiality가 되게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간단한 한 예를 또 하나 든다면 네. 누가 나한테 소송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간단하게 빨리 합의를 하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변호사한테 제가 연락해서 이거 보니까 내가 뭐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5만 불인데 내가 뭐 한 10,000불로 내가 줄 테니까 10,000불로 뭐 합의를 하자. 그리고 구두는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뭐 알았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던가 네. 아니면 더 많은 나중에 액수를 또 요구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합의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내가 돈을 위해서 10,000불을 지불한 후에 현재에 있는 소송을 취하를 하는데 그냥 취하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 dismiss was a prejudice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소송 취하면 이 소송 다시 못하는 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이런 그 합의서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가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께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귀한 정보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